국민 라디오. 김용민의 주간 브리핑. 2015년 4월 8일 수요일 아침 신문 배달해드리겠습니다. 경아, 오랜만에 경아를 만나서 너무너무 좋군. 저도 좋아요, 선생님. 오늘따라 경아의 얼굴이 유난히 빛이 나는 걸. 마치 밤하늘의 샛별처럼 말이야, 경아. 선생님이야말로 건강한 청년처럼 변하셨어요. 뭐랄까, 그 이전의 무기력한 선생님이 아닌 야성을 다시 찾은 사나이? 처음엔 나도 새싹 땅콩차가 숙취에만 좋은 줄 알았어. 그런데 차를 곁에 두고 마신 지 얼마 후부터 내가 남자였다는 걸 깨닫게 됐지. 어쩐지 오늘따라 활력이 넘친다 했어요, 선생님. 어때, 경아? 뜨거워요. 인터넷 다음에서 전창걸을 검색하시고 전창걸닷컴으로 오세요. 전화 주문은 070-8635-1288 070-8635-1288입니다. 요즘 새롭게 생활환경 질환에서 침대 세균 먼지 위험성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만성 폐질환, 천식은 8배 높아지고 폐암은 담배보다 무려 39배나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아, 나도 그래서 요즘 몸이 그런가? 선배님, 피톤치드 캡슐 톡톡 한번 써보세요. 베개, 이불, 침대 커버에 뿌리는데 무방부제, 무독성이라 안심도 되고 침대 세균 먼지 99.9% 제거도 하고 진먼지 진드기는 98% 기피 효과가 있더라고요. 궁금해서 왜 살충은 안 되나요? 하고 물어봤더니 화학 제품만 살충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믿음이 생기던데요. 피톤치드 캡슐 톡톡? 네, 선배님. 피톤치드 향이 살림욕하는 것 같아요. 피톤치드 캡슐 톡톡이라. 한번 써볼까? 검색창에 네이처 아이를 검색해보세요. 전국 약국에서도 판매 중입니다. 부장님, 대리운전은 뭐 부를까요? 아, 대리운전 블랙박스 주는 1800-6606 대리운전이 있지 않은가? 아, 20회 이용시 블랙박스를 주는 1800-6606 블랙박스 대리운전이요? 그럼 검색창에 블랙박스 대리운전을 검색해보게. 홈피에는 다양한 상품들도 있다네. 저기 부장님, 블랙박스 대리운전에서는 국민TV에 후원도 한다면서요. 자네도 블랙박스도 주고 후원도 하는 1800-6606 이용하게. 역시 대리운전은 1800-6606. 네, 오늘 첫 소식입니다. 서울신문 1면부터 보겠습니다. 김모 씨, 지적장애 2급인데요. 전남 신안군의 한 섬에서 13년 동안 염전 노예로 살았습니다. 관련해서 상당한 사회적 파장이 있었죠. 지난해 당국의 일제 단속 이후에 김 씨는 섬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전라북도 남원에 사는 누나와 연락이 닿았습니다. 하지만 김모 씨가 없는 삶에 익숙해진 가족들은 이 김모 씨를 외면했습니다. 이 김모 씨는 그 뒤 어떻게 했느냐. 13년 동안 자신을 노예처럼 부려먹은 염전 주인에게 연락해서 또다시 섬으로 갔다는 겁니다. 지난해 염전 노예 사건이 불거진 신안군 신의도에서 구출된 지적장애인과 노숙인 등 염전 노동자 63명 가운데 40명이 염전으로 돌아가거나 노숙 생활을 전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장애우 권익문제연구소와 경찰, 노숙인 재활시설에 따르면 지난해 신의도에서 구출된 63명 가운데 현재 소재가 파악된 인원은 전남 무안과 서울의 노숙인 재활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에서 사는 13명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20여 명은 염전으로 돌아갔다고 하는군요. 네, 세상으로 돌아왔던 염전 노예, 세상에서 버림받고 돌아갔다.
이런 제목의 기사입니다. 한국일보 11면으로 가보겠습니다. 경기도 수원의 한 시립 어린이집에서 원생들에 대한 상습적인 가혹 행위가 자행되고 썩은 과일이 간식으로 제공됐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동영상과 사진이 나왔습니다. 이미 한국일보는 지난 7일자 11면에서 관련 기사를 실었는데요. 3년 전 수원시립 어린이집에서 촬영된 30초 분량 동영상에는 2살쯤 돼 보이는 남자아이가 불도 켜지지 않은 캄캄한 화장실 안에서 홀로 벌서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 어린이는 무서움에 떨면서 큰 소리로 울고 있었지만 달래는 교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국일보의 영상을 제공한 학부모는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해서 어린아이를 화장실에서 홀로 벌 세운 것이라고 한다라면서 분개했는데요. 이 학부모가 제공한 또 다른 사진을 보면은 한 어린이에게만 간식을 주지 않는 모습도 나와 있었습니다. 사진 속 어린이는 같은 반 친구들이 요구르트 등을 먹고 있는 모습을 부러운 표정으로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는데요. 자, 이런 일들은 모두 이 어린이집 보육교사 시모 씨가 10여 년 동안 맡고 있는 영아반에서 벌어진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학부모들은 이 교사가 아이들에게 상습적인 가혹 행위와 폭행을 자행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올해 1월에 새로 부임한 이 어린이집 원장은 과거 그 교사가 어린이를 때린 일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수원시의 조사에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해명했고 이 교사는 그런 적이 없다 이렇게 부인하고 있는데요. 자, 수원시가 정말 조사를 했었나? 했었다면은 부실조사 아니겠습니까? 자, 이에 대해서 수원시는 가혹 행위 등에 대한 조사를 한 적이 없다라면서 이제서야 진상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 어린이집 보육교사 8명 가운데 3명은 이 교사의 행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바 있었다고 하는군요. 동료 교사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아서 이 보육교사 8명 가운데 그 3명은 지난달 말에 사직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이 교사는 아직도 어린이들을 대면하며 가르치고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예. 파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교육자의 자제를 다시 한번 또 생각하게 만드는 기사가 있습니다. 바로 충암고등학교 이야기입니다. 그제부터 특종 보도를 이어가고 있는 경향신문 오늘 11면에 충암고등학교 이번에는 거짓 해명 논란을 빚고 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충암고등학교 박상국 교장 학교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서 당사자인 교감으로부터 학생들에게 막말을 한 사실이 없고 중식 지원 대상 학생에게는 급식비 미납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식당 앞에 줄 서 있는 학생들 앞에서 급식비 미납자들을 공개해서 또 모욕감을 줘서 무리를 빚고 있는 서울 충암고. 이거 교장부터가 거짓말로 상황을 덮으려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드는 겁니다. 한편 그 김모 교감, 이름이 김종갑이네요. 김종갑 교감도 어제 충암고 급식에 관한 교감 지도 내용이라는 글을 올렸는데 학생이 반과 이름을 알려주면 미납 학생 명단을 확인하고 미납된 장부를 보여주면서 빠른 시일 내에 납부하라 라고 말했다면서 급식비를 안 냈으면 밥 먹지 마, 내일부터는 오지 말라 라는 말을 한 적이 없다 이렇게 항변했다고 하는데 하지만 피해 학생 부모는 아이에게서 온 카톡 1000마디가 급식비 안 냈다고 오지 말래 였다면서 학교 측의 해명은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라고 말을 했는데요. 별말 없이 급식비를 냈지만 확인을 안 했다면 아이가 그 순간 그렇게 발끈했겠느냐. 아이들 보는 앞에서 급식비 안 냈다고 식당에 오지 말라고 한 것도 그렇고 뻔뻔하게 둘러대는 것도 교육자가 맞는지 화가 난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충남고 내부 인사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층 학생 등 급식비 지원 대상자들에 대해서 미납 여부를 확인했다는 증언을 듣고 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급식비를 낼 만한 그런 소득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도덕적 해이 때문에 급식비를 안 냈다라는 식의 학교 측 주장은 거짓말이다 이런 얘기죠. 실제로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있는 학생들, 그래서 불가피하게 급식비를 못 내는 학생들도 있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들을 도덕적 해이자로 몰고 있는 이런 행태. 다시 한번 이 교장 교감이 교육자로서 자질이 있는지를 되묻게 합니다. 자, 무상급식 이야기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한국일보 14면 이 지역면입니다. 자, 울산의 선별적 무상급식. 조선일보가 아주 극찬을 냈죠. 2014년 11월 25일자에서 울산시의 유상급식 정책을 맞춤형 복지, 맞춤형 급식 정책으로 찬사를 보내는 내용의 기사를 무려 5건이나 실었습니다. 관련 기사를 일면에서도 다뤘는데요. 유상급식을 무상급식의 대안으로 조선일보는 이렇게 제시했습니다. 기사에 등장하는 울산시의 유상급식 정책인 원스톱 서비스. 이거는 저소득층 가정의 부모가 주민센터에 가서 급식 지원을 신청하는 과정을 말하는데 저소득층 아이들이 자신이 급식 지원 대상자라는 사실을 대외적으로 알리지 않고도 급식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 정책의 장점으로 꼽고 있는데요. 또한 급식비를 납부하는 가정 때문에 학생들이 양질의 식사가 가능해졌다고 지켜 세웠습니다. 조선일보는 이어서 울산시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무상급식 부담이 낮은 만큼 교육사업비의 전체 예산 가운데 16.6%나 투자하고 있으며 이건 전국 시도 가운데 제주에 이어서 2위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김형근 친환경 무상급식 풀뿌리 울산연대 공동대표의 한겨레 칼럼, 작년 12월 4일자에 실린 칼럼인데요. 울산시의 교육사업비 예산은 결코 많은 편이 아니다. 도시 규모나 재정이 비슷한 대전과 비교해도 교육복지 지원은 대전 2%, 울산 1.5%고 학교 재정 지원도 대전 21.5%, 울산 18%로 울산이 훨씬 낮다. 무상급식 하위권인 대구와 비교해도 울산은 교육복지 지원과 학교 재정 지원, 학교 교육 여건 개선 사업 모두 꼴찌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유상급식하고도 무상급식하는 도시보다도 훨씬 교육 지원 비용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오늘 한국일보 기사를 또 보겠습니다. 최유경 울산시 의원이 있습니다. 저희 국민라디오가 또 인터뷰를 했던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울산시 비례대표 의원인데요. 울산형 무상급식의 허와 시기라는 자료를 내놓았습니다. 저소득층만 선별 지원한다는 울산형 무상급식을 들여다보면 연봉 1억 이상 고소득 가구도 무상급식 지원을 받는가 하면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울산은 사실상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어서 울산형 무상급식이라는 말 자체가 허구라는 그런 지적도 받고 있는데요. 눈길을 끄는 부분이 이겁니다. 울산형 무상급식의 문제점. 매년 3월에서 5월 사이에 무상급식 대상자도 일단 급식비를 내야 한다는 점입니다. 아예 애초부터 안 내는 것이 아니라 우선은 낸다는 겁니다. 예. 지원 과정에 이제 문제가 있다는 건데 3월 초에 급식비 지원 신청을 하게 되면은 교육부가 급식 지원 신청자를 심사해서 학교에다가 통보하고 학교가 교육청에다가 급식비 지원을 신청해서 예산이 내려오면은 무상급식 대상자에게 선납한 3개월 급식비를 환불하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자, 이에 따라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은 학교로부터 급식비 독촉에 시달릴 수 있고 이런 복잡한 과정 탓에 학교의 급식 업무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늬만 선별적 무상급식이란 이야기입니다. 세계일보 일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완구 국무총리가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에게 면담을 제안하고 가족들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는 그런 내용의 기사입니다. 4.16 가족협의회와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가 참여한 4월 16일의 약속 국민연대가 어제 기자회견을 열었죠. 세월호 인양 등을 촉구하고 있고요. 또 아울러 세월호 시행령 이거 폐기하라라면서 목소리를 높였고요. 유가족은 또 단식에 돌입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완구 총리가 유족을 만난다 이런 내용인데요. 정부는 지난달 말에 입법 예고한 세월호 시행령과 관련해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와 희생자 가족들의 수정 요구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늘 세계일보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특별법에서 120명으로 규정한 조사위원회 인원을 90명으로 축소한 부분은 수정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뭐 대단하게 선심 쓰는 것 같습니다. 이완구 국무총리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
국민 여론과 세월호 유가족들의 바람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스탠스를 갖고 있다. 지난해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하면서 세월호 관련법 등 문제를 직접 다뤘기 때문에 내가 제일 잘 아는 사람이다. 국민 의견을 존중하고 세월호 가족 입장을 경청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지난달 말에 이 세월호 시행령 문제가 되고 있고 유가족이 반대하고 있고 세월호 특조위가 반대 결의안까지 낸 이런 세월호 시행령이 나올 때 그때 국무총리는 누구였습니까? 본인 아니었나요? 유족과 특조위가 반발하니까 이제 와서 그 의견을 수렴한다는 식으로 마치 대단히 큰 선심을 쓰는 것이냐 생색을 내고 있습니다. 예. 네, 일단 만난다고 하니까요. 실효성 있는 성과가 나올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사실 이완구 국무총리와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두 사람을 놓고 봤을 때 누가 더 친박이냐? 라고 따진다면은 유기준 장관이죠. 예. 친박이냐 아니냐. 이거에 따라서 사실은 권력의 서열이 매겨지는 그런 대한민국 정부 아니겠습니까? 그거 누가 부인합니까? 예. 자, 유기준 장관 무슨 말을 했느냐. 세월호 피해자에 대한 배상 보상과 선체 인양에 들어가는 비용을 모두 합하면은 대략 5,500억을 넘는 수준이다. 이렇게 밝혔다는 겁니다. 네, 조선일보 12면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는 포스코의 거래업체인 코스틸의 서울 동대문구, 경북 포항공장 이렇게 10여 곳에 검사와 수사관 40여 명을 보내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코스틸 지주사와 박재천 회장의 집도 압수수색을 했는데요. 이 코스틸이라는 회사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1977년에 설립이 됐는데 철망, 철사 등 재료에 사용되는 선제 대부분을 포스코에서 구매해서 가공한 다음 국내외에 판매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코스틸은 이 포스코 그룹의 사업 비리, 정관계 로비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등장했던 업체인데요. 표면적으로는 포스코에서 이런 선제, 재료를 구매하는 바이어지만 대부분 원재료를 포스코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갑이 아니라 을의 입장이란 겁니다. 포스코로부터 이 재료를 사오는 갑이 아니라 포스코밖에 안 파는 이 재료를 사오는 을이란 이야기인데요. 자, 이 때문에 검찰은 포스코와 수십 년간 거래를 이어온 코스틸이 비자금을 조성해서 포스코 측에 건넸을 가능성에 염두를 두고 있는데, 자, 중요한 건 말이죠. 이 박재천 회장입니다. 박재천 회장, 경북 포항 출신입니다. 포항에서 자수성가한 입지전적인 인물로 알려져 있지요. 당연히 MB하고 가까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재경 포항고등학교 동문회장을 지낸 박재천 회장, 이상득 전 의원과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 등 이른바 MB정부의 영포라인 실세들과도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자, 그래서 MB 실세를 상대로 검찰이 조준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시각을 조선일보는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비자금 한 30억을 이렇게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 말이죠. 일단은 개인 비리 차원에서 수사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 영포라인 실세들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자, MB가 참 좌불안석이겠네요. 며칠 전에 테니스를 중단했다. 이렇게 전해드린 바 있었는데. 자, 이런 가운데 MB 정부의 최대 부정적 유산인 자원외교. 여야가 자원외교 국정조사 특위 활동 기한을 25일 연장했습니다. 용두 3위 우려가 제기됐던 국조특위가 일단 그만큼 유예를 얻은 것인데요. 하지만 MB의 청문회 증인 채택 등 그동안 특위를 개점 휴업 상태로 몰고 갔던 쟁점들은 하나도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여당 측간사 권성동 의원이죠. 강원도 강릉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권성동 의원. 그동안 MB는 절대 청문회 석상에 세울 수 없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가 아니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해왔는데요. 예. 이에 대해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무슨 그런 너희들이 그런 얘기할 자격이 있느냐라는 식으로 반응했습니다. 관련한 뉴스의 재구성 듣고 오겠습니다.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 4월 6일 CBS 라디오 인터뷰. 먼저 문재인 대표가 자기가 출석할 테니 이명박 전 대통령도 나오라. 이 주장 어떻게 보세요? 뭐 한마디로 정치 공세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야당 간사한테도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만은 문재인 대표는 전직 대통령 비서실장 자격으로 우리가 증인으로 신청을 한 것이다. 예. 대통령과 대통령 비서실장은 하늘과 땅 차이인데 예. 어떻게 같은 레벨에서 놓고 논할 수가 있겠느냐. 예. 그 최고 국정 책임자를 불러서 예. 묻는다는 거는 나라 체면도 말이 아니고요. 예. 나라 체면도 말이 아니고요. 예. 그다음에 대통령한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예. 전직 대통령, 즉 이명박의 체면을 지켜줘야 한다는 권성동 의원의 말. 이와 관련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의 일갈. 새누리당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말하면서 거부했습니다. 과연 새누리당이 전직 대통령 예우를 말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문재인 대표가 틀린 듯. 이명박은 대통령 시절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예우 원칙을 철통같이 지켰는데 우선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고 노무현 대통령과 이명박 당선자의 청와대 회동 소식부터 전합니다. 2년여 만에 만난 겁니다. 내 마음에는 그 당선인이 훨씬 내보다 더 윗분으로 생각하는데. 이거 무슨 말씀이에요? 네. 이거 무슨 말씀이에요? 해임 후에 혹시 오는 일이 있으면 제가 그 자리에 앉게 됩니다. 그래야 저는 설린자 우대는데. 이명박 당선자는 국정의 마무리를 위해 협조하겠으며 전직 대통령이 예우받는 전통을 만들겠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한번 설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통령 취임식에서조차 박수를 보내달라고 하고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사 초반 원고에 없던 대목을 추가해 노무현 전 대통령을 각별히 예우했습니다. 특히 지난 5년간 수고하신 노무현 대통령께 여러분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사초를 도적질했다며 몰아세우면서도 이동건 청와대 대변인은 노 전 대통령 측이 위법 사실을 인정하고 자료 반납의 뜻을 밝힌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반환과 자료 열람과 관련해 노 전 대통령에게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에 어긋남이 없도록 처리하라. 또 가능한 범위 내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국가기록원 측에서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검찰의 소환에 망신시키면서도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과 관련해 여권은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청와대는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 대해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러면서도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는 게 안타깝지만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한 후에도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소식이 전해지자 정정길 대통령 실장 등은 이 대통령으로부터 구두 지시를 받고 노 전 대통령 측에 애도의 뜻을 전했습니다. 한 EU 정상회담 도중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사실을 보고받고 유가족들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하고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에 어긋남이 없도록 정중하게 모시라고 지시했습니다. 예우하라고 한 그 전직 대통령은 혹시 훗날 전직 대통령이 될 이명박 본인을 이야기한 것일까? 김용민 PD의 해설과 비평으로 꾸미는 조간신문 브리핑. 매일 아침 7시 국민라디오와 팟캐스트를 통해 배달됩니다. 다운로드는 물론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로 함께해주세요. 동아일보 일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지난해 국가채무의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의 충당 부채, 그러니까 미래에 지출될 예상액을 더한
광의의 국가 부채가 93조 늘어서 총 1200조 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절반이 연금 빚이다. 동아일보 제목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연금 개혁 필요하다. 이런 정부의 입장을 기사를 통해 강변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한겨레의 시각은 좀 다릅니다. 이 작년 나라 살림과 관련한 적자 규모 29조 됐는데요. 이와 관련한 기사가 일면에 실렸습니다. 지난해 나라 살림 적자 규모가 2013년보다 8조 원 넘게 늘어나고 나라 빚은 40조 가까이 불어났는데 정부가 세입 기반 확충을 미적거리면서 나타난 현상이라는 겁니다. 정부는 강도 높은 재정개혁으로 대응하기로 했는데 세입을 확충하기보다 세출을 옥죄는 쪽으로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세수를 확대하기 위해서 세금을 더 걷기보다는 지금 지출되는 거를 최대한 줄여보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선 각종 보조 사업을 전면 점검하고 부처별로 사업 규모를 10% 이상 줄이도록 요구했다는 겁니다. 고령화, 빈곤 확대, 이로 인해서 발생한 것이 바로 지금의 내수 침체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복지 지출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 없이 무조건 긴축으로만 가고 있는 현실. 따라서 정부 재정이 이런 그 내수 침체를 해소할 적극적인 구실을 할 여지는 거의 없어 보인다는 것이 한겨레 시각입니다. 세입 확충 방안이 왜 없을까요? 경향신문 일면 가보겠습니다. 정부가 2014년 근로소득분에 대한 연말 정산을 분석해 놓았습니다. 많은 신문들이 관련한 기사를 또 실었는데요. 연봉 5,500만 원 이하의 소득자에 대해서는 세금이 늘어나지 않는다. 2013년 연말정산안 발표 당시의 정부 입장입니다. 자, 하지만 올해 연말정산 결과를 분석해보니까 5,500만 원 이하 소득자 가운데 15.1%가 지난해보다도 세금을 더 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205만 명 됩니다. 자, 세금을 더 낸 사람들 가운데 69.3%, 한 70% 되는 사람들은 연봉 2,500만 원에서 4천만 원대에 걸쳐 있었다는 겁니다. 또 1인 가구 150만 명이 세금을 더 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자, 5,500만 원 이하의 사람들은 세금이 늘지 않는다라고 했던 정부 발표는 이렇게 무참하게 어긋났습니다. 근로소득자들 사실과 다르다라면서 강력하게 반발해서 파문이 더 커졌죠. 다음 달부터 환급한다고 하는데 또 보완 대책을 확정해서 발표한다고 하는데 이 면밀하게 검토했다면은 발생하지도 않을 반발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점 무성의하다는 거죠. 예. 경향신문 신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추진된 정부의 반값 등록금 정책과 이명박근혜 정권의 반값 등록금 정책에도 불구하고 사립대 28곳의 등록금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오른 학교들 대학교육연구소가 공개를 했는데요. 2010년에 비해서 지난해 등록금이 50만 원 이상 오른 대학은 한국산업기술대 120만 원이 인상됐고요. 그리고 신한대 93만 원이 이렇게 올랐습니다. 이 수치는 입학금을 제외한 학생 1인당 평균 등록금을 산출해서 연도별로 비교해 얻은 것이라고 하는데요. 등록금이 20만 원에서 50만 원 이렇게 오른 학교를 또 보면은 세종대, 성균관대, 중앙대 이렇게 8곳이고요. 10만 원에서 20만 원은 인하대, 포항공대, 숭실대 등이었습니다. 건국대, 동국대, 서강대, 한양대도 소폭이지만 등록금이 상승했습니다. 한국일보 일면 머리 기사를 보겠습니다. 신학기를 맞아서 강남 고급 아파트가 밀집된 학군 일대에 위장 전입이 극성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 행정당국의 느슨한 단속도 불법 행위의 한 몫을 하고 있는데 이 기사에 나와 있는 학교가 바로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도성초등학교입니다. 도성초등학교. 여기 학급당 학생 수가 37.5명인데요. 서울 전체 초등학교 평균이 24명입니다. 강남구 평균이 25.6명인데 여기는 37.5명이란 것이죠. 이 학교 학생이 이처럼 많은 것은 위장 전입 때문이라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인근에 도곡초등학교도 있습니다. 하지만 도곡초등학교 가는 길에는 인도도 없이 차량만 지나가는 곳이어서 아이들에게 위험하다. 따라서
도성초등학교로 가기를 원한다. 이런 학부모들의 그런 입장이 기사에 나와 있는데, 그러나 가장 큰 이유는 어릴 때부터 있는 집 자녀들끼리 인적 관계망을 쌓겠다고 하는 부모들의 욕망 때문이란 분석입니다. 도성초등학교 주변에는 매매가가 10억 원 안팎인 아파트가 몰려 있지만 도곡초등학교 주변에는 다세대 주택과 상가 등이 밀집해 있다는 거지요. 도곡초등학교 학군에 거주하는 학부모는 도성초등학교 학부모 중에는 의사, 판검사, 변호사, 고위공무원, 대기업 직원, 유학파 등 소위 잘나가는 부모가 많다. 이런 환경을 무시할 수 없어서 내년에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이를 위해서 주소지를 변경할 생각도 갖고 있다. 뭐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군요. 예. 참. 조선일보 14면 보겠습니다. 날씨를 예보하는 기상청 공식 통보문에 집값 폭락한다는데 라는 엉뚱한 문구가 삽입되는 해프닝이 벌어졌습니다. 어제 낮 5시 기상청이 발표한 단기 예보를 보면은 집값이 폭락한다는데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문장이 포함됐습니다. 아니 집값이 여기서 왜 나오지요? 강원도 산간 지역에 눈이 쌓여서 도로가 미끄러울 수 있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해달라는 취지의 문장에 갑자기 집값 폭락이란 문구가 끼어든 겁니다. 기상청이 내부적으로 확인해봤더니 이건 뭐 해킹에 의한 것이 아니라 통보문을 작성한 통보관의 단순 실수였다고 합니다. 예, 이 통보관께서 집값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모양이죠. 예. 날씨입니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에 중서부 지방부터 맑아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도에서 17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금요일 아침까지 평년보다 낮은 기온 분포를 보이면서 다소 쌀쌀하겠습니다.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